여기 한국의 정치 세계를 취재하던 한 외국인 기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평화롭게만 보였던 서울의 거리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외국인 기자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소 K-드라마와 K-팝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만 알고 있었던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중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이상한 침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에블린 기자는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실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들, 이 외국인 기자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의 탐사기자 에블린 하틀리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대한민국의 복잡한 정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반짝이는 불빛과 분주한 거리,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이태원에 있는 제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에 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공수처가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에 의해 체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는 논문과 노트로 가득 차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서는 끊임없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가 전례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우려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저는 이 충격적인 시도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내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공수처의 역사와 그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심각한 범죄를 다루는 단체로 알려져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시위대를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뉘어 플래카드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현장은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몇몇 시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두려움과 희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 상황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하던 중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공수처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를 하나씩 모아가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 체포는 권력의 균형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더 많은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그 가치가 충분히 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민의힘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정부 건물의 웅장한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기자들로 가득 찬 방에서는 모든 이들이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강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당이었기에 이번에 그들이 침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방 안은 속삭임과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무대에 섰을 때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단정하게 서 있었지만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 시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평가 중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회피적인 답변은 제 의심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공수처를 조용히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국민의힘의 고위 멤버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 시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기에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서두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당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국민의힘 내부에 갈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공수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결심한 저는 국민의힘의 최근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당 내부에서 불만과 우려를 표명하는 여러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정당이 방향을 잃고 있다고 느꼈고 다른 일부는 외부 세력이 상황을 조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정당 내부의 갈등과 권력 다툼이 정당의 침묵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때 단합된 힘이었지만 현재는 통합이 부족해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때 충성하지 않고 배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는 이 정당이 얼마나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단순한 정치 전략이 아니라 정당 내부의 깊은 문제를 반영하는 신호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국민의힘의 침묵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깊은 문제를 보여주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대한민국 정치의 강력한 힘이었지만 현재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정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울의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뉴스 매체들은 국민의힘과 대통령 윤석열 체포 시도에 대한 법적 싸움에 대해 계속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법적 싸움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위기 상황의 법적 측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라는 두 개의 주요 야당이 국민의힘을 해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힘이 헌법에 위배되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저명한 멤버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민주당이 국민의힘 해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멤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국민의힘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기관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야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멤버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며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해왔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기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결의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수호하는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싸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관의 탄력성과 정치 정당의 힘을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법적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국민의힘의 헌법 위반과 권력 남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해산 소송을 진행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질 싸움은 치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야당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국민의힘을 방어하며 그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의 규칙을 정립하고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재정의할 할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의 법률 세미나와 토론에 참석하여 이 소송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변호사들은 헌법 조항과 과거 사례를 논의하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대한 순간임이 분명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연구하고 토론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안 집권당과 야당 간의 긴장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법적 수단은 단순히 정당을 해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기록하면서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임을 깨달았습니다. 법정에서의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었고 권력의 분배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싸움임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소송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법적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상황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 위기에 대해 보도했고 외국 정부들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미국 법무부 내의 연락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익명을 요구했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 인물이 외국 기관, 특히 미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 시도가 전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암시했습니다. 제 연락처는 이재명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그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요한 인물임을 감안할 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이재명은 다양한 정치운동에 참여해왔으며 특정 계층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항상 논란이 되었고 이제 미국의 관심을 받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트럼프 행정부가 곧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대한민국의 내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외교 정책으로 유명했으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접근 방식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열린 국제관계회의에 참석하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가 국제적인 압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시각은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가 단순히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외부의 영향력이 국내 정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잠재적 추방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시험하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 세력이 대한민국의 내부 사안을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시각은 제 조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부 정치와 국제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혼란과 국제적 압력이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가 단순한 권력 다툼이나 스캔들이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을 받는 복잡한 사건임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주권은 국제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정치와 법적 싸움이 격화되면서 거리에서는 여론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위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고 시민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홍대에 있는 활기찬 동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홍대는 활기찬 문화와 젊은 에너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오늘은 시위대가 모여 있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위자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함성 소리와 즉흥 공연에서 나는 드럼과 기타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 학생, 노년층 모두가 함께 모여 각자의 이유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모습은 이 문제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위의 중심부로 다가가면서 시위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투명성을 요구하며 단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라와 헌법을 지켜라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시위를 진압하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소란이 일어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목격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위 중에 부상을 당한 시민들과 체포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가 걸려 있는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법률 고문인 이하상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경찰의 행동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평화로운 시위대를 겨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충돌은 질서 유지와 민주적 자유 보호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의 역할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편향된 행동과 군사적인 전술이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정치 정당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 간의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시위자들의 끈기와 열정은 책임과 진정한 민주적 통치를 위한 깊은 욕구를 보여주었습니다. 홍대에서의 경험은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깊은 분열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가 깊어지면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었죠. 일부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보도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야당을 지지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인기 있는 한국 뉴스 채널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인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패널에는 기자들, 법률 전문가들, 정치 분석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송의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정치 진영에 편향되어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안에는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패널리스트들이 각자의 의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어떤 정치 정당에도 편을 들지 않고 진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자와 매체가 대표하는 의견에 따라 편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패널리스트인 젊은 기자 민지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편향되지 않습니다. 각 매체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공공이 모든 측면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토론은 언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언론은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게 다루지 않으면 오도하거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가 시민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언론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보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청자나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한 편집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기 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하는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선정주의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스를 빠르게 전하려는 경쟁 속에서 세부 사항이 과장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황을 일으키고 대중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통찰은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되어야만 대중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사실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며 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법적 싸움은 계속되고 국제적인 압력도 증가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긴장은 여전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화해와 안정을 향한 길은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국가가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의 역할은 진실을 파헤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독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 외곽의 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국민의힘 해산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변호사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변호사 김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소송의 법적 근거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다른 정치 정당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소송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송의 각 단계를 면밀히 기록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논쟁,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등은 모두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순간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비밀리에 정당 내 인사들과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한 익명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당 내부는 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일부는 소송에 반대하고 다른 일부는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국민의 힘의 약점을 더욱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당의 일관된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헌법 위반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반대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인 시각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에 관심을 보이며 외교적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법의 지배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몇몇 국가들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간섭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반응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국제관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대한민국 내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원 여부나 경제 제재 가능성 등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대한민국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혼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적 불안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일부는 정부와 정당의 신뢰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투명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정치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결정이 상호작용하며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를 해석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의 소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복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잡한 문제인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몇 달이 흐르면서 국민의힘 해산 소송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교차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독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복잡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진실을 추구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보도할 것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온 영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런던 시민연구소에서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교수였는데요. 어느 날 한국의 친구에게서 긴급한 메시지를 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서울에서 목격한 광경은 그의 20년 연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강의를 끝내고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런던 시민연구소에서 교수로 일하는 건 제 꿈의 직장이었지만 어떤 날은 근무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곤 했죠. 방금 막 대학원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민주주의가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2시간 동안 설명했거든요. 그래도 그들의 열정적인 표정과 진지한 질문들 덕분에 보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보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이자 예전 연구 파트너였던 박지연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거든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던 사이였는데 그녀가 보낸 말들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서울로 와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책상에 다시 앉으며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한국 국회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고 항상 말을 신중하게 골랐어요. 그녀가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 분명했죠. 휴대폰을 쥔 제 손가락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지난주 뉴스 헤드라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정치 스캔들이 정부를 뒤흔들었고 부패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제 거리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외국 친구를 초대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헨리.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달라요. 직접 와서 봐야 해요. 저는 눈을 비비며 머리를 맑게 하려고 했어요.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다른 나라들에서 시위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지현 씨는 그냥 그런 출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정치 전문가였죠. 그녀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주목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계엄령도 있고 한데? 제가 물었어요. 위험하죠. 그녀가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해요. 그들은 저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방법으로 싸우고 있어요. 저를 믿어요, 헨리.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캘린더를 봤어요. 앞으로 2주 동안 강의가 잡혀 있었지만 첸 교수님께 부탁하면 대신 맡아주실 거였어요. 학과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실질적인 연구니까요. 알겠어요. 비행기 예약할게요. 제가 답했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항공사에 전화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작은 가방을 싸고
서울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기사를 모조리 읽어보려고 애썼어요. 뉴스는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거리의 군인들, 분노한 군중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부.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뭔가 특별한 힌트들이 보였어요. 시위는 대규모였지만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싸우고는 있었지만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있었거든요.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비행 시간은 거의 11시간이나 걸릴 예정이었고 그동안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죠. 그런데 이륙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또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바로 설렘이었어요. 제가 민주주의를 공부해온 모든 시간 동안 대부분 책과 논문으로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진짜 자유를 위한 투쟁 속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라지는 런던을 바라보며 지현 씨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곧 직접 확인하게 될 거였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 노트북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면 준비가 필요했어요. 대륙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동안 이번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까지도 말이죠. 인천공항에서 나서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평소와는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서울은 원래 1,000만 인구가 북적이는 도시인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의 풍경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진한 초록색으로 칠해진 군용 트럭들이 몇 분 간격으로 우리를 지나쳤어요. 어떤 트럭에는 군인들이 타고 있었고 다른 트럭들은 물자를 싣고 있었어요. 트럭의 무거운 바퀴가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택시 바닥이 진동했어요. 길모퉁이마다 무장을 한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뱃속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거든요. 런던에 있을 때는 계엄령에 대해 역사책으로만 읽어봤는데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제일 놀라웠던 건 군사적 분위기와는 달리 나머지 일상은 평소와 비슷해 보였다는 거였어요. 편의점 앞에서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3명이 단팥빵을 나눠 먹으며 한 명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하얀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꽃이 핀 덤불에 코를 대는 강아지를 기다려줬고요. 한 어머니는 유모차를 밀며 통화 중이었는데 다른 손으로는 건널목에서 서 있는 작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요즘 항상 이런가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택시기사님께 물었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를 조정하며 제 얼굴을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영어로 답했어요. 요즘은 좀 이상한 시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말을 잠시 멈추더니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는 듯 생각하시다가 우린 계속 살아가요. 언제나 계속 살아가요. 라고 하셨어요. 국회의사당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교통이 점점 느려졌어요. 건물들 사이로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사님이 그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 시위요. 요즘 매일 있어요. 평화롭지만 아주 커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지현이 국회의사당 동문에서 만나자고 문자했더라고요. 가방을 꽉 쥔 제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의 시위와 민주화 운동을 연구하며 별의별 상황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들 때문에 택시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3블록 정도 앞에서 내려야 했어요.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국회의사당 쪽으로 걸어가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곳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모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안에는 물병, 마스크,
간식 같은 물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맑은 하늘인데도 비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대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 가장 띈 건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대학생들과 팔짱을 끼고 걷는 할머니들도 보였고,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 옆에 서 있기도 했어요. 젊은 엄마들 몇 명은 서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작은 공간을 마련했더라고요. 아이들은 종이 상자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부모들은 번갈아 가며 시위에 참여했어요. 국회의사당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인파가 더 빽빽해졌어요. 제가 연구했던 다른 시위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밀치거나 싸우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길을 내주며 지나갈 때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죄송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넘어지면 여러 손이 나와 그 사람을 부축했어요. 젊은 남자가 접이식 의자를 가져와서 연로한 시위 참가자가 앉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다 지현이 경찰 차단선 근처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술회의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짙은 파란색 재킷에 깔끔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습한 공기 속에서도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얼굴엔 최근 일어난 일들의 여파가 드러나 있었어요. 헨리, 그녀가 군중 사이를 헤치고 다가오며 외쳤어요. 왔군요. 그녀가 저를 가볍게 안고는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와 멀리 보이는 군용 차량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 섞인 결연함과 불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솔직히요?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없네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지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부른 거예요. 이건 그냥 또 다른 시위가 아니에요. 그녀가 점점 늘어나는 군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결과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안 왔어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멀리서 군용 차량의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지현이 제 팔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옆에 꼭 붙어 있어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커지는 굉음을 들었어요. 대학 연구실의 안전한 자리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공부하던 그 시간이 이제 멀게 느껴졌어요. 지금 제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모습은 분명히 제가 이전에 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군화가 도로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저녁 공기를 뚫고 천둥처럼 울려 퍼졌거든요. 옆에 있던 지현 씨 얼굴은 어느새 굳어졌고 우리는 다가오는 군용 차량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트럭들은 거대하고 군녹색이었고 헤드라이트는 어둠을 뚫고 날카로운 눈빛처럼 번쩍였어요. 붙어 있어요. 지현 씨가 제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녀의 손에 긴장이 가득 느껴졌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구호와 음악으로 가득했던 주변의 군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제 들리는 건 트럭 엔진 소리와 군화 소리뿐이었어요. 군인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그들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고 검은색 방탄복을 입고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는 소총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어두운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사람들과 국회의사당 건물 사이에 인간의 벽을 만들었어요. 이 순간이 서울에 오기 전부터 제가 가장 걱정했던 순간이었어요. 수천 명의 비무장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들과 마주한 상황이었죠. 제가 세계 여러 곳의 시위를 연구하면서 이런 상황이 순식간에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자 다리가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군중들이 앞으로 밀고 나가거나 화를 내며 소리치는 대신 놀랍게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군중 한가운데에 넓은 길을 만들었어요. 그 움직임은 너무 부드럽고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어서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현 씨에게 속삭였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봐요,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군중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화난 소리나 공격적인 구호가 아니라 진짜 노래였어요. 수천 명의 목소리가 완벽한 화음을 이루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라 라고 외쳤어요. 그때는 그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현 씨가 저한테 번역해줬어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라. 그 다음엔 빛이 등장했어요. 시위대는 각자 가지고 있던 빈막대기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빨강, 파랑, 초록, 노란색 불빛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면서 거리 전체를 흐르는 세계강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빈막대기는 단순히 예쁜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어둠에 맞서는 무기였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20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그녀는 평범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밝은 파란색 빈막대기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군인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어요. 총을 든 군인들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두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한 명씩 앞으로 나왔어요. 각자 빈막대기를 높이 든 채 말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선을 만들었어요. 빛의 장벽이 어둠의 군인들과 마주하는 선을요.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폭력이 아니라 빛으로 선을 긋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총 앞에서 완전히 맨손으로 단지 빛나는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만 들고 서 있는 그 용기를 보고 감동했어요. 이 시위대는 단순히 화난 시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현 씨에게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요? 지현 씨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죠. 하지만 물러설 때 잃게 될 게 무엇인지도 알아요. 이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내일을 위한 거예요. 공기는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팽팽했어요.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확성기를 통해 기계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즉시 해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 그 경고가 공기 중에 무겁게 걸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사람들을 겁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노래는 더 커졌고 빛은 더 밝아졌어요.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군인들 대열에서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대열 중앙에 있던 한 군인이 천천히 소총을 내리는 거예요. 그는 좌우를 살피며 고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것은 마치 댐이 천천히 무너지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군인이 무기를 내렸고 또 다른 군인이 그를 따라했어요. 딱딱했던 대형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허물어졌어요. 몇 분 안에 전체 부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트럭들은 엔진을 다시 켜고 천천히 마지못한 듯한 속도로 밤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후 벌어진 축제는 제가 평생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사람들은 울고 껴안고 웃으며 온갖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그들이 무기로 삼았던 빈막대기는 이제 기쁨의 상징이 되어 흔들렸어요. 그들은 빛과 노래로 무장 군인들을 물리쳤고 승리했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지현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해냈어요. 그들이 계엄령을 막았어요. 폭력이 아니라 용기로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의 정신이 빛과 희망만으로도 어떤 어둠에도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밤 공기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 찬 전율이 느껴졌어요. 흩어지는 군중 속에 서 있으면서 저는 병사들이 후퇴한 모습만큼이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바로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었죠. 거대한 시위는 마치 커다란 축제처럼 느껴지는 공동체의 축하 행사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지현 씨가 파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특히 어르신들에게 작은 봉투들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건 손난로예요. 지현 씨가 설명했어요. 밤에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저는 그 여성이 도와준 사람들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몇몇은 돈을 건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부드럽게 거절했어요. 우리 쪽으로 오던 그녀의 눈은 이전의 감정적인 대치 상황 때문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밝고 진실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대학생들 몇 명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포장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간식을 팔던 노점상들은 남은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어요. 잘 드세요 라며 지나가는 시위대에게 외쳤어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가게 밖에 테이블을 내놓고 무료로 나눠주는 물병들을 놓아두었어요. 옆에는 구급상자와 기본적인 약도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묻자 사장님이 말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필요할까 봐요.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돌봐요.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모든 게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였어요. 밝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길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역이 가장 혼잡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제안해 주었어요. 지현 씨,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제가 연구한 대부분의 시위에서는 끝날 때쯤 모든 게 무너지곤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고 다음날 도시가 엉망이 된 걸 정리하잖아요. 지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는 작은 카페로 데려갔어요. 창문은 안의 따뜻함 때문에 뿌옇게 서려 있었고 커피 향이 저희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중년의 주인 아주머니는 눈가에 웃음주름이 자리한 얼굴로 저희를 반겨주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어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아주머니는 손을 들어 멈추셨어요. 돈 받지 않아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하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당신은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잖아요. 그러고는 창가 옆에 있는 두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뜨거운 찻잔을 손에 쥐고 손을 녹이며 지현 씨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영어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친절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이에요. 낯선 사람에게도 느끼는 깊은 연결 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 데가 없이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저는 카페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노인분이 군중 속에서 손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의 휴대폰 불빛이 밤을 밝히며 이리저리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가까운 곳에서는 젊은 시위대 몇 명이 낯선 이들에게 우산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때 가벼운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시위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과정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성공한 이유가 그거예요. 병사들은 단순히 화난 시위대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족, 학생, 노부부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공동체를 본 거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커플이 자신들이 가져온 쿠키를 저희에게 건네줬어요. 간식을 나누며 그들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을 들려줬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했는데 지현 씨가 통역을 도와줬지만 그들의 낙관적인 태도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카페 주인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더 많은 차를 가져다 주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이 카페를 20년간 운영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위를 보아왔지만 이번 시위는 뭔가 다르다고 했어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어요. 이번 시위는 특별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시위와 시민저항에 대한 저의 모든 이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히 정치적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그건 최고의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것에 반대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 싸우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따뜻한 카페 안을 둘러보며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작은 그룹들, 바깥에서 여전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저는 겸손해졌어요. 민주주의와 시민저항에 대한 저의 학문적 지식은 이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것에 비하면 얕게만 느껴졌어요. 그들은 제가 가장 강력한 저항은 큰 소리나 분노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작은 친절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침 햇살이 런던 연구소 제 사무실 창문으로 비춰들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돌아와서 풀지 못했던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가방에서 시위대 중 한 사람이 준 라이트 스틱을 꺼내면서 손이 약간 떨렸어요. 단순한 플라스틱 튜브였지만 이제는 역사의 한 조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에서 보고 들은 일들이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하니 그날 밤의 이야기가 저도 모르게 쏟아져 나왔어요.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도 라이트 스틱과 노래만으로 맞섰던 시위대들의 모습, 추운 거리 위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음식과 따뜻함을 나누던 낯선 이들, 그리고 한 나라가 폭력 한 번 없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뭉친 모습을 자세히 적었어요. 그렇게 완성된 라이트 스틱 시위에 대한 첫 번째 기사는 이 실렸어요. 그날 저녁부터 제 전화는 전 세계의 기자들과 연구자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울려댔죠. 그 이야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아마도 희망에 대한 갈망이나 평화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곧 저는 뉴스 채널과 팟캐스트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서 본 일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교실에서였어요.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다 보니 민주주의의 도전에 직면한 나라들에서 온제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말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 제 시각을 바꿔놓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프로젝터를 켜고 시위 사진들을 벽에 띄웠어요. 라이트 스틱의 물결, 결연한 표정의 시위대들, 그리고 결국 물러서기로 선택했던 군인들의 모습까지요. 학생들은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뜻밖의 질문들을 던졌어요. 시위대는 무섭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일 수 있었죠? 왜 화나거나 폭력적인 행동 대신 음악과 빛을 사용했을까요? 그 질문들 덕분에 제가 목격했던 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시위대가 두려움을 어떻게 연대감으로 바꿨는지, 대립을 어떻게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이 주먹이나 분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과 결단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설명했어요. 어느 날 홍콩 출신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월시 교수님,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 나라의 시위와 시민저항에 대해 배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뭐가 달랐던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히 계엄령에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선 모습이었어요. 무료로 커피를 나눠줬던 카페 주인들, 추운 밤에 나이든 시위대를 따뜻하게 도운 젊은이들, 그리고 서로를 돌봤던 낯선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특별했어요. 그 시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게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것이었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로를 책임지는데 자신의 몫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의 시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민주적 저항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런던에서 학회도 열었어요.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모여 한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논의했죠. 기조연설에서 저는 글로는 쓰지 못했던 제 개인적인 변화를 공유했어요. 서울로 가기 전 제가 청중에게 말했어요. 저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시위와 정치운동을 연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본 일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나 제도 혹은 종이에 적힌 법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함께 서고 서로를 돌보는 과정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도 자꾸 서울에서 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결연한 시위대, 갈등하는 표정의 군인들, 음식과 따뜻함을 나눴던 친절한 낯선 이들까지요. 그들 모두가 폭력이나 증오가 아니라 용기와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한몫을 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이야기거리를 넘어서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줬어요. 민주주의란 정부 청사나 투표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과 행동 속에서 살아 숨쉰다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항상 극적인 대립이나 분노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서서 평화를 지키며 믿음을 놓지 않는 데서 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책상 위 라이트 스틱을 볼 때마다 그날 밤 지현이 했던 말이 떠올라요. 이게 한국이에요.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시위나 정치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빛과 음악, 그리고 서로를 향한 확고한 믿음만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어요.